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무색할 만큼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본적인 접근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중위 가격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평균 매매 가격하고는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뭐 평균 가격을 주로 이제 어떤 집단에 있어서 이 대표값으로 많이 쓰는데 네. 이제 보통 평균이 갖는 문제점은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이 높은 주택들이 극단치로 있으면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높게 산정되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중위값은 이 낮은 값도 한 50% 되고 높은 값도 한 50% 돼서 가장 네. 중간에 있는 그런 값으로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대표 통계치라고 해서 주택 가격을 얘기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주택 가격에 좀 더 이게 정확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란 뜻인데 이 가격 오름폭을 두고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는지 아니면 불안한지 이 파악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주택의 중위값을 찾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재고주택의 대표값이거든요. 예, 예. 근데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하니까 네. 뭐 재건축 때문에 멸실되는 주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새로 지어서 이제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중위값이 가격 변동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중위값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을 할 때 네. 조금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예. 뭐 감정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위값을 대표 값으로서 이제 공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택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면 네. 표본을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그럴 경우에는 표본 보정에 의해서 중위값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이 중위값을 가지고서 가격 변동을 그대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 어떤 시세 수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값의 높낮이 정도를 한 예. 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통계적인 지표가 되죠. 시점에서의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 표본이 되는 그 기준이 바뀌었을 때도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곧 9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 뭐 어제 오늘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올라도 너무 오른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아마 국민은행 그 통계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 뭐 8억 8천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이 있지만 실거래가 지수로 보더라도 한 40% 가까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걸로 나와서 뭐 그 추세가 연장된다 그러면 뭐 조만간 9억 원을 넘는 거는 글쎄요 뭐 원치는 않지만 예. 좀 뭐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가주택 기준이 또 9억 원입니다. 그 중간 가격이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9억 원에 대해서? 그래서 9억 원이라는 게 뭐 저희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준점으로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정해진 거거든요. 노무현 네. 정부 때 이제 뭐 관련돼서 대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어떤 세율을 나누는 어떤 기준으로서 처음에 네. 이제 설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라는 게. 예. 근데 지금처럼 뭐 중위값이 9억 원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반은 9억 원보다 높고 반은 9억 원보다 낮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 기준이 아니라 평균적인 가격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사실 서울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예. 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고가 기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그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넘을 거라는 그런 예상치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면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가
주택 기준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네.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셔서 얘기인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이 11개구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11억 원을 넘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 있어서 가격 편차는 항상 존재해 왔던 네.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억 원을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강남 쪽의 아파트의 어떤 시세가 그래서 글쎄요 뭐 여전히 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높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예. 네. 뭐 고가 아파트 기준 9억 원 얘기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좀 기준을 좀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조금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네. 뭐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어떤 가격의 기준이라는 것도 네. 사실은 조정이 돼야죠. 근데 사실 처음에 고가 주택 가격 기준을 잡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사실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라는 것은 계속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연 적절하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지금처럼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네. 이게 고가 주택 기준인지 평균적인 가격 주택 기준인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면 예. 변화의 요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제에 대한 부분들,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서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급하게 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가주택 이 9억 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이 서울과 이 강남 지역의 중위가격 상승 얘기를 좀 방금 나눴지만 이 지방과 또 비교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중위가격 격차가 좀 서울과 지방 또 지역 간에도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현 부동산 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아 그렇죠. 예, 뭐 꼭 중위 가격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네. 뭐 기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세라든가 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또 실거래가 지수가 있으니까 예. 그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사실 서울만의 독주였거든요. 예. 뭐 경기도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뭐 네. 경기도 기껏 해봤자면 10% 문재인 정부 때. 네. 근데 서울은 한 40% 올랐고 네. 또 뭐 지방은 뭐 각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따져서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제 그런 편차가 사실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중위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서울만의 독주였다라는 게 사실은 이전의 상황과 많이 틀린 거고 아, 예. 이제 왜 서울만의 독주였느냐라고 이제 따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 내에 있어서의 결국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뭐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관련돼서 서울시 내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선호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의 공급이 예. 원활치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과거와 다르게 서울만의 어떤 독주가 벌어진 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게 인구도 줄어들고 뭔가 도시가 축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럼 안전자산이 뭘까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도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곳이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라는 그런 뭐 보유의 대상이든 네. 투자의 대상이 되는데 그곳에 있어서의 주택의 공급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의 신호와 정책적인 어떤 선택들이 네. 그런 방향에 있어서의 기대를 또 강화를 시키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투자에 대한 어떤 열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해서 예. 여러 가지 규제책들은 그런 부분들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사실은 가장 그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최근 이 민간특집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 정책을 뭐 내놓으면서 강력한 대책을 또 더 내놓을 수도 있다. 뭐 대통령도 직접 발언을 하셨고 쓸 대책은 거의 다 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집값 안정보단 되레 집값 상승세에 이렇게 지금 불이 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 이 문제, 이 집값 오름세 쉽게 잡히지 않을 문제 같은데 좀 어떻게 요새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국토부 장관님께서
분양가 상한제를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도입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전문가들도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주택 가격 못 잡는다는 얘기가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사실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사실 많았던 선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한 상황에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모르겠는데 네. 워낙 그런 기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앞에서 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가격 변동을 상승을 일으키는 시장이 서울이고 서울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정비 사업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택지에 있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네. 정비 사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선택입니다. 네. 근데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개발 부담금과 같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불확실하게 늘리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줄여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재건축 부담금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수익 구조의 악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상이 있었고 예. 지금의 상황은 그런 예상과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구도 속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격 급등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의 면역성만 더 생기는 최근의 시장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다면 추가 규제를 계속 내놔도 별 효력이 없을 것 같다. 결국엔 공급이 답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겁니까? 글쎄요, 뭐 장관님께서 마지막 퍼즐이라 했는데 더 퍼즐 조각이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하려 그러면 네. 뭐 재산세 강화나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고민될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죠. 이게 뭐 네. 주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다양한 그런 다른 산업 분야와 사회적인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무작정 뭐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극단 처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시장에 대한 사항을 좀 인지를 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어쨌든 자유롭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물꼬를 좀 터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뭐 수렁을 파는 그런 규제 강화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욕을 먹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어떤 공급에 대한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